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조광조의 개혁 정치라고 나왔습니다. 조광조. 자, 조광조는 항상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일모듬에서 살림 세력 등용을 위한 현량과 실시. 현량과라는 건 추천제죠. 그쵸? 조광조가 이제 살림이었으니까. 그쵸? 살림들을 추천하기 위한. 그쵸? 그런 제도가 바로 현령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시하고자 중종에게 건의를 하게 되고 결국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묘사화로, 그렇죠? 기묘사화로 인해서 개혁의 자저, 기묘사화로 결국 조광조를 비롯한 많은 또 살인들이 또 이렇게 신진 살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조광조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죠? 조광조가 있었던 그 시기에 대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소격서 폐지를 통한 유교 정치의 실현. 자, 정답이 바로 1번입니다. 소격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교를 주관하는 그 관청입니다. 요거를 폐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살인들 같은 경우는요, 온리 뭡니까? 이들이 주장했던 건 뭡니까? 온리, 성리학, 의리와 명분, 이런 것들을 항상 강조했던 게 바로 이 살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도교 같은 것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어떤 타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살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격서 같은 도교를 주관하는 이런 관청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조광조의 개혁 정치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거는 여러분들 몇 가지 알아야 되니까요. 여기 나왔던 게 이제 현량과가 있고요. 소격서 폐지가 있고요. 자, 이외에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약 보급, 향약을 보급했다. 자, 그다음에 박납의 폐전, 박납의 폐단이죠. 박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조광조의 개혁 정치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이제 조광조가 이제 바로 기묘사화를 맞이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위훈삭제 사건이에요. 위훈삭제. 위훈삭제. 반드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공문에 대해서 삭제해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바로 조광조가 있었던 시대의 왕은요, 바로 중종입니다. 바로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던 인물인데, 이때 이제 공언했던 많은 어떤 훈구들이 있습니다. 훈구파들이 있습니다. 그 훈구파들이 거기서 이제 중종 반정에서 이제 뭐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공헌이 별로 없으면서도 이제 살짝 발을 담궜던 그런 훈구파들이 있어요. 자, 훈구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거짓된 공헌은 삭제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왕이 건의하니까 이때 훈구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주초위양 사건을 일으켜갖고 결국 조광조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잘 봐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번 농민부당 경감을 해서 균역법 실시했다. 이거 영조 때입니다. 균역법, 한필. 1년에 군을 면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두 필에서 한 필로 깎아주는 거죠. 자, 명가오금 사이에서 중립외교 나오면 누구죠? 광해군입니다. 그렇죠? 광해군이 되겠고요. 성яб 집요 저수를 통해서 왕도 정치 이념을 제시했다. 이거 율곡 이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성악 10도, 성악 집요 나옵니다. 자, 이거 할 때 여러분들 좀 약간의 어떤 그런 팁을 드리자면, 10도, 성악 10도, 성악 집요? 예, 이렇게 한번 외워보십시오. 이 집요한 놈. 예, 이 집요한 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가 집요를 썼구나. 성악 집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 암기하는 것도 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를 위한 이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했었다. 이것도 역시 언제입니까? 영조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영조. 이조 전랑의 권한을 축소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이 두 농민들이 나누는 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네 소식 들었나? 특산물을 쌀 옷감 동전으로 낼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군. 자, 특산물. 우리가 이제 흔히 공납이라고 했었죠. 공납. 이 공납을 쌀이라든가 옷감이라든가 동전, 자, 미포전이라고 하죠. 미포전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시행된다. 나도 들었는데 이제 박납의 폐단이 줄어들 것이니 우리 같은 백성들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뭐 다 나왔네요. 뭐 나올 거. 백남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특산물을 미포전으로 낸다. 무슨 법이죠? 대동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동법. 뭐 대동법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미 여기 두 농민들이 이미 여기에서 많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대동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겁니다. 조선 후기 수치제도의 변화의 모습들. 이거는 중급 시험에서요, 단골 중에 단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동법, 균역법, 영정법, 그 중에서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 반드시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영조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예, 이거는 이제 수치제도와 관련한다면 균형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반에게 원납전을 내게 하였다. 자, 이 원납전을 내게 한 거요? 요거는 이제, 자, 언제냐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그 시기에, 경복궁 중건할 때요. 경복궁 중건할 때 다 당백전 발행하죠. 그 다음에 원납전을 거의 뭐, 원하는 만큼 내라고 하지만 거의 강제 징수에 가까운 징수를 하게 된다. 요거는 이때 이 시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1겨장 쌀 4도에서 6도를 납부액을 고정시켰다. 영원히 고정시켜버리겠다.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합니다. 4번 공납의 부과 기준, 가가호, 집집마다 했던 것을 토지결수로 했다. 토지결수 1결당 12두라고 합니다. 1결 12두 해갖고 토지결수를 정하였다. 이게 바로 대동법이 되겠죠. 대동법. 이게 대동법이에요. 정답이 그래서 몇 번입니까? 예, 4번이 되겠죠. 예, 5번도 보겠습니다.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결작을 부과했다. 자, 여기서 부족한 결작은 뭡니까? 부족한 재정은 뭡니까? 바로 균형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균형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을 면제하기 위해서, 자,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원래는 두피를 냈었는데 요걸 50% 디스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영조 때. 그게 균형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국방비가 반이 줄었어. 그럼 반이 줄은 거를 어떤 식으로? 결작, 뭐 성무군관, 그다음에 왕실의 뭐 선박세, 어장세 이런 걸로 메꾼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작이라는 겁니다. 양반들에게 1결당 2두씩 걷어들이는 결작이 있었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1번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가겠습니다. 가의 왕이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8년간 인질생활을 경험했던 땡땡은, 자, 인질생활을 했답니다. 청에 대한 원수, 그러니까 인질생활을 어디서 했을까요? 청에 되었네, 청에서. 예. 치욕을 씻기 위해서 북벌정책을 펼쳤다. 북벌정책 나왔네요. 이미 누군지 알겠네요. 예. 자, 이에 송실, 이완 등을 중용하였으며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청과의 전쟁을 준비했다. 요걸 뭐라고 하죠? 북벌론이라고, 북벌론. 그쵸? 북벌론. 누굽니까? 효종입니다. 효종. 자, 이게 인질생활 했던 거 간단하게 이제 그 스토리를 얘기하자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아까 병자호란 여러분들 언급했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이제 인조가 청나라 황제에게 이제 삼전도의 어떤 굴욕 사건을 맞이하게 되죠. 머리를 조아렸던, 그쵸? 피를 흘리면서. 자, 그 치욕적인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인조의 두 아들, 당시 첫째가 소현세자였었고요. 둘째가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갑니다. 끌려간 다음에 이제 돌아왔죠. 이때 소현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청나라에 8년 동안 많이 봤으니까 청나라의 어떤 발전된 문물 이거 우리 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인조가 이제 벼루를 막 던졌다고 하죠. 반면에 이제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 그 치욕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세자는 소현세자니까. 근데 이 소현세자가 형이었던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게 효종입니다. 효종은 청에 대한 원수 갖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총부대와 같은 군대를 엄청나게 키워나갑니다. 키워나가는데 결국은 북벌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북벌을 못했어요. 청나라 정벌하러 못 갔습니다.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주러 갔어요. 자, 그게 뭐냐? 바로 나선정벌이에요. 정답이 여기 바로 나옵니다. 2번이죠. 나선정벌이 단행되었다. 이 나선정벌이 뭐냐면요. 이 효종 때 이제 청나라 정벌한다고 북벌하겠다고 이제 군대를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제 청나라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현재 저기 러시아하고 지금 국경적으로 이제 우리 헤이룽강 쪽으로 건너와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니들이 와서 좀 이게 군대를 좀 보낼 수 있겠니? 그때 이제 우리는 군대를 키우고 있었는데 요걸 일단은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군대를 키우고 있다는 걸 감춰야 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도와주러 갑니다. 네, 도와주러 갑니다. 그게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결국 그리고 북벌도 시행에 옮기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청나라도 강력한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병자호란이 발발한 건 언제죠?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그렇죠? 아버지죠. 효종의 아버지. 기예송이 발생하였다. 이거 현종 때입니다. 현종 때 예송 논쟁이죠. 황국 전치가 전개된 건 숙종 때 얘기고요. 훈련도감이 설치된 거는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이제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징비록의 저자죠. 징비록의 저자였던 유성룡의 건의에 의해서 포수, 살수, 사수에 의한 훈련도감, 삼수병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2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쓰여진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허생전이네. 박지원의 허생전에 대한 내용이네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곧장 선상에 안성에 가서 거처를 마련했다. 그리고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류를 모두 시세의 2배를 주고 사서 저장이 됐다. 야, 2배를 줬답니다. 허생이 과일을 독점하는 바람에 나라는 잔치나 제사를 치르게 될 수가 없게 되었다. 허생은 저장했던 과일을 팔았는데, 자, 2배를 주고 샀는데 몇 배를 주고 팔았을까? 10배를 주고서 팔았답니다. 자, 몇 배 이득을 취한 거야? 5배 이득 취한 거죠. 그렇죠? 5배 이득을 취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 허생 같은 인물들은, 이런 인물들을 뭐라고 하냐면 도고라고 합니다. 도고. 조선 후기에 나타나게 되죠. 이들 도고가 뭐냐면 독점적 도매상인이에요. 독점적 도매상인들. 한꺼번에 저렇게 매입을 했다가 비싼 값을 주고 파는 이런 독점적 도매상인들이 바로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등장하게 된 거죠. 바로 이 조선 후기, 바로 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이 되고 있던 그 시기의 모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일본 보기상 모내기법이 널리 확산됐다. 우리가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양법을 통해서 이제 분홍이 생겼고, 이제 이게 또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정기적인 장시, 그쵸?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요, 이 시장 같은 게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3번 해동통보와 사만통보 등이 제작되었다. 자, 여러분들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던 화폐는 뭐였죠? 상평통보입니다. 그렇죠?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거 언제예요? 예, 고려 숙종 때입니다. 고려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고 한다면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만들어졌던 권원중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이런 사만통보라든가 해동통보, 그리고 이제 은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은병, 바로 활구가 또 제작이 되기도 했었죠. 예. 하지만 이제 유통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조선 전기를 지나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런 화폐 유통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다양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거니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민간인에 의한 광산개발. 그쵸? 광산개발 활발해집니다. 나중에는 하도 농민들이 광산에 와서 이제 막 캐고 그러니까, 일하고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 제대로 한번 캐면 이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농사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폐쇄시켜버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잠채라고 하죠. 잠채. 몰래 이제 채굴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5번. 목화, 담배 등 산품작물도 재배됩니다.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가겠습니다.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왕의 업적입니다. 이 법전은 경국대전 완성 이후 만들어진 법령을 정리해서 이 왕 때 편찬된 것입니다. 실정에 맞는 형률을 누리고 형량은 가볍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뭡니까? 속대전이라고 나왔네. 딱 나왔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당시 조선의 최초의 법전이 뭐예요? 예, 경국대전이지 않습니까? 경국대전. 이거 언제? 성종 때. 그쵸? 성종 때 처음으로 이게 우리 법전이 헌법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만들어지고요. 자, 그런데 요 성종 때라고 하는 조선 초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쭉 계속 간다면 한 300~400년 동안 계속 이어갑니다. 300년 이상, 300년 가까이.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시대가 지났으면은 뭔가 법률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속대전이에요. 속대전. 우리가 영화 두 번째 편을 이제 속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두 번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영조 때죠. 그러다가 이제 요걸 좀 더 개편했던 게 바로 대전 통편이 되겠습니다. 대전 통편. 대전 통편은 언제 때입니까? 바로 다음 해 정조 때. 다음 왕이었던 정조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회통이 이제 편찬되게 되죠. 대전 회통. 요거는 이제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고종 때 누구의 주도로? 흥선대원군의 주도로 이렇게 법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법전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파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어느 왕 때다? 영조 때입니다. 영조 때. 영조 때의 어떤 그런 업적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1점짜리죠. 그만큼 쉽습니다. 자, 사병을 역파했다? 요거 태종입니다. 사병 역파 태종. 탕평비 건립. 이거 2번 정답이 영조죠. 영조. 예, 영조입니다. 자, 경복궁 중건 흥선대원군이 주도했고 고종 때의 모습이죠. 고종 때. 자, 사군 육진 개척 세종 때입니다. 초계문신제 실시 이거 정조 때죠. 여러분 공부하셨다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각 분과가 중앙관세의 공노비 6만여 명, 6만 6천 명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해방시켜 양민으로 삼고 승정원은 그 노비안을 모아 도나무 밖에서 불태우도록 해라. 자, 이거 뭡니까? 공노비 해방이네. 공노비 해방. 언제죠? 1801년도입니다.
자, 조선 후기가 되면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노비들의, 그쵸, 노비들의 어떤 그런 신분적인 어떤 상승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 정도로 해서, 이것저것 해서.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일천즉천, 노비들 일천즉천이 뭡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 천하면 그냥 무조건 천하는 거예요. 노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8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노비 종모법으로 바뀌죠. 종모법. 그러니까 자, 노비인데 종모, 엄마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인데 엄마가 만약에 양인이라고 한다면 엄마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 태어난 자식도 양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이제 순조 때 가면요, 공노비가 해방됩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차 이제 노비의 어떤 그런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조선 후기 때 가면 양민들이 또 양반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계층은 바로 양인 계층입니다. 평민 계층이에요. 그 평민들이 양반이 되면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들도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공이라는 걸 내기도 하지만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양인화 시키면서 국가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1801년 바로 순조 즉위 이듬해에 이런 공노비 해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방금 언급했죠. 순조 즉위 이듬해니까 바로 다가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7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대원군께라고 합니다. 자, 남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예의가 아닌 듯 보이겠지만 무력을 동원해 백성들을 도탄 속에 빠뜨린 것보다 낫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페르트 변명이에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그대 나라와 사이에 원래 왕래도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지는 일도 없다. 이번 덕산, 충남 덕산에 있습니다. 충남 덕산에 있는 묘지에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서 참아할 수 없는 일이다.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이죠.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미수 사건이라고 뭡니까? 도굴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1868년도에 있었죠. 당시 오페르트,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가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지원을 좀 받아서 당시 충남 덕산에 있었던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가 결국 실패로 끝났죠. 이를 통해서 이제 대원군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당시 이제 유교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도 거의 뭐 살아있는 그 부모님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무덤은 살아있는 부모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겁니다. 그렇죠? 이 사건 이후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들 역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가 상설기구로 변화되었다. 요거는요, 언제냐면요, 임진왜란 때입니다. 임진왜란 때. 비변사란 거는 이제 국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여진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그런 외의 어떤 그런 것들, 외의 공격,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종 때 삼포회란 때, 그쵸? 삼포회란 때 이제 처음 만들었다가 이후에 이제 을묘회란 때 상설기구가 됐다가 임진왜란을 통해서 완전히 상설기구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상설기구를 만든 건 언제죠? 예, 을묘외변 때입니다. 을묘외변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설기구로 변화하고요. 그게 이제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하나의 국정 최고기구로 이제 변화하는 모습이죠. 자, 임진왜란은 이제 국정 최고기구로 변했을 때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요. 프랑스 군대가 외교장각을 약탈했다. 이건 병인양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병인양요 때 이제 우리나라 외교장각에 있는 많은 또 왕실 의궤들을 약탈했었죠. 예, 병인양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1866년도고요. 그 다음에 평양 군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제너럴 셔먼호 불태운 거 역시 이것도 이제 1866년도거든요. 요거는 병인년도에 같은 해에 있었습니다. 같은 해에 강화도 쪽에는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평양 쪽에는 이제 미국 상선이 이제 깽판을 부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4번 천주교 신부와 신자가 처형된 병인박해가 발생했다. 병인박해 역시 1866년. 병인박해거든요. 이 병인박해가 이제 원인이 돼서 병인양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5번 척합일을 건립하는 통상수교 거부하는 정책을 강화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걸 꼭 봐두셔야 됩니다. 우리 흥선대원군의 이제 그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그런 흐름들, 그렇죠? 병인박해부터 해서 병인양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 척합이 건립. 요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파악을 했다면 이 문제 되게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예. 27번 정답 5번. 자,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으로 오는 거. 세시풍속 문제 꼭 나오죠? 한 문제씩. 자, 세시풍속이 하나라고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아유. 딴 거 이거
읽어볼 필요가 없네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7월 7석. 예, 나왔네, 7석. 예, 7석 정답입니다. 단오. 예.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마음에서 음력 5를 오일날 하는 거고요. 동지 붉은 팥죽 먹는 날이고요. 추석 한가위입니다. 예, 이건 풍성한 수확의 마무리죠, 마무리. 그렇죠? 음력 8월 15일이 되겠고요. 뭐 송편 같은 거 이제 빚어 먹죠. 자, 한식 같은 경우는요. 이제 동지로부터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찬 음식을 먹죠, 찬 음식을. 여러분들. 자, 정답은요. 4번 7월 7석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밑줄근 2기구에서 실시한 개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회의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면 이 기구는 과연 어떤 건가? 그리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1894년 의정부 산하의 정책 의결 기구로서 설치되었는데, 여기서 채택된 의안은 국왕의 재가를 거친 후에 국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총재 김홍지, 부총재 박정양이 임명되었고 189개의 개혁 권한을 포함해서 210건의 의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자, 1894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몇 개의 연도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강화도 조약, 우리가 조일수 조규가 있었던 1876년, 그 다음에 뭐 이모군란 1882년, 갑신정변 1884년,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있었던 1894년, 같은 해 갑오개혁까지. 여러분들 요 정도는 몇 개 안 되지만 요 정도는 여러분들 좀 파악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연도를 외우면 문제 푸는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 유리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 외우지 않으셔도 되지만 몇 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개혁이다? 바로 갑오개혁이 되는 겁니다. 갑오개혁. 자, 1894년에 있었던 갑오개혁 때 그 기구가 뭐냐? 바로 군국기무처죠. 군국기무처. 자, 갑오개혁 또 몇 차? 바로 1차 갑오개혁 때 보시면 돼요. 1차 갑오개혁 때. 2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폐지가 돼요. 폐지. 폐지가 된다라는 거. 자, 일단은 군국기무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실시한 개혁으로 옳지 않은 거. 바로 1차 갑오개혁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조언을 금지하였다. 그렇죠? 조언 금지 맞는 내용이에요. 2번.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자, 요게 약간 헷갈리죠. 별기군. 자, 1894년도라고 한다면은, 자, 별기군. 별기군은 언제 만들었죠? 별난무기. 별기군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였었죠? 예, 바로 이모군란이지 않습니까? 별기군은 신식군인데,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이 여기에 차별을 느끼면서 결국은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군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894 갑오개혁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별기군 같은 경우는요, 당시 정부의 개화 정책이었습니다. 개화 정책. 개화 정책으로서 어디에서 별기군을 창설했냐요? 어디 기구에서? 바로 통리기무화문. 개화기구라고 할 수 있는 통리기무화문입니다. 바로 1880년도죠, 그렇죠? 기무화문에서 그 아래 이제 12사를 두고요. 12사를 두고 이제 군사라든가 외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을 각종 개화 정책을 펼쳐 나갑니다. 요건 1880년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답은요.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아닌 것을 고르니까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과거제 폐지 맞는 내용입니다. 과부의 재가 허용 맞는 내용이에요. 과부의 재가 허용.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하였다. 왕실과 사무 분리, 정부 사무 분리 맞는 내용이 역시 1차 갑오개혁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보면 조언금지, 과부제가 허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악습 같은 거, 관습적인 악습의 폐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근대식의 어떤 정책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꾀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으로 오른 것은, 자, 1886년도에 만들어졌답니다. 교육기관이고요. 자, 설립 목적이 이제 중요하겠죠. 현직 관료와 양반 자제를 선발했답니다. 양반 자제, 그쵸. 이제, 그러니까 좀 있는 집안 자식들만 오는 거네요. 예. 그리고 관리, 그렇죠. 근대교육 실시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 근대학교, 관립이라 나왔습니다. 관립 나왔습니다. 자. 양반 자제들, 그쵸? 양반 자제들을 교육시켰고, 거기다가 관립의 근대 교육기관이 나왔다. 자, 어느 교육기관인가요? 유경공원에 대한 설명이네요. 유경공원. 자, 정답이, 설명 오른 게 아니고, 유경공원 바로 나와 있네요. 그쵸? 유경공원. 여러분 나와 있으니까요.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동문학 같은 경우는요, 영어 강습기관입니다. 통역관을 양성하는 거예요. 통역관. 그쵸? 영어 강습기관. 대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학교죠. 이 대성학교를 만드는데 주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되겠죠. 자, 원산학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이면서 근대식 사립학교이기도 합니다. 여긴 관립이지 않습니까? 당시 그 함경남도에 함경도에 있던 덕원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제 이러한 근대식 사립학교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또 근대식 학교이기도 합니다. 한성사범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사범대학 아시죠? 사범대학. 자, 선생님은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학교를 이제 사범학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한 후에 그 이후에 이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사범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범대학. 자,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